자, 줄거리 한번 봅시다. 옥부는 온 동네를 휘저으며 8,000건에 달하는 민원을 8,000건이나 넣어. 왔다. 부지런한 할매네. 옥부는 민재에게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민재는 거절. 옥분이 자신의 동생의 끼니를 챙겨줬다는 것을 알게 된 민재는 옥분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함. 민재는 옥분이 과거 위안부였고 미국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시장 재개발 문제로 옥분과 민재 사이 갈등이 생김. 옥분은 친구 정심 대신 미국에 가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증언을 하다. 요런 줄거리입니다. 다음 내용. 민재가 채점한 옥분의 답안지 인서트. 자, 인서트가 뭐예요? 촬영 용어입니다. 촬영 용어. 촬용이 아니지. 잘못 썼어. 촬영 용어. 인서트는 뭐냐면 장면 삽입. 20문제 중 15개를 맞췄다. 꽤 양호한 편이네요. 그죠? 75점이에요. 잘하셨는데 약속한 80점에는 모자라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 프러스트레이트. 이제 생각났네. 이거 맞은 걸로 하면 딱 80점이 돼. 어떻게 안 될까? 냉정하게.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럼 자,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 시험 봤다. 그치? 이것도 의도가 있죠? 영어 공부 못하게 하려고. 어느새 버스에서 내려 영재를 따라가는 민재. 동생 영재가 영 수상하다. 학원에 있을 시간에 웬 시장인가 싶어서 따라가 보는데 어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영재. 뭐지 싶어 가까이 가서 가게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민재. 이때 눈앞이 한번 번쩍한다. 웬 놈이요? 정신 차리고 보면 눈앞에 옥분이 대걸레 자루를 쥐고 서 있다. 음에매 이게 누구요? 그러니까 동생이 시장 골목 들어가니까 그거 따라온 거죠. 민재가 내 할머니가 이상한 놈인 줄 알고 때린 거지. 이 상황이 익숙한 듯 편하게 식사를 하는 영재. 그러니까 할머니 집에서 영재가 밥 먹는 거야. 조심스레 한술 뜬 민재. 동공이 커진다. 맛있다. 에라 모르겠다. 맛있게 먹기 시작하는 민재. 흐뭇하게 바라보는 옥분. 근데 왜 챙겨주신 거예요, 제 동생? 그냥 애기가 라면 부신 걸 먹고 있더라고. 짠해서 함께 먹여 보냈어. 부끄럽다. 근데 그 뒤로도 오가다 눈에 띄길래 와서 먹으라 했지. 나도 혼자 먹으면 적적하고 하니까. 별일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말하는 옥분. 민재 고맙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다. 마음 먹은 듯. 월세금 주 3일이면 되겠죠? 장소는 할머니 편한 곳에서. 자, 이제 동생 밥 챙겨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상기되며 그 말인즉슨 돈은 안 받습니다. 돈 줄 거면 안 해요. 그럼 내가 미안한디. 대신 지금처럼 제 동생 종종 저녁밥 좀 챙겨주세요. 그거라면야 배 터지게 먹어서 씨름선수 만들어줄게. 신나서 영어랑 동생 저녁밥 퉁친 거네. You teach my English me. I give 밥 your brother. 웃으며 오케이. 질문.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죠? 자, 또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가에서 알 수 있는 민재의 성격. 친절, 단호, 정이 많다, 부지런하다, 소극적이다. 단호하다가 되겠지. 그치? 가 내용을 뭘 써요? 할머니 이제 영어 단어 시험 봤는데 75점이야. 한 문제만 맞으면 80점인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 추론한 내용. 민재가 옥분을 영재에 보냈다. 아니고. 민재는 옥분을 만나러 가게 왔다. 아니고. 영재는 옥분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옥분네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민재는 시장에서 영재를 만나기로 했다. 아니고. 옥분은 민재를 보고 때리려고 쫓아왔다가 아니라 때리고 보니까 민재인 거야. 8번 다 나를 이해한 내용. 다 영재로 인해 민재와 옥분 사이 갈등이 생겼다. 영재에 대한 미안함으로 옥분의 마음에 갈등이 심화되었다. 밥 문제로 옥분과 민재 사이 갈등 심화되었다. 자존심 때문에 옥분의 내적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민재가 옥분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둘 사이 갈등 해소. 이게 되겠죠?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옥분이 좋아하는 그런 장면. 다음 문제 9번. 보기를 읽고 옥분이 영어를 배우려고 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씬 넘버 77. 옥분 집에 오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엄마도 아빠도 무엇보다도 내 동생이 날 부끄러워하는 게 견딜 수 없었어.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전쟁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왔어. 나는 부끄러워서 60년 동안 꽁꽁 숨어 살았는데 정심이는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면서 증언을 했지. 한 번은 정심이가 나고야에 갔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우리가 쌀밥 먹고 싶어서 위안부로 기어 들어갔다고 전혀 딴판으로 통역을 해놨더란다.
그때부터 정시민은 죽어라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어. 우리가 겪은 일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달하겠다고. 옥분 민재에게 영어로 적힌 종이를 내밉니다. 이게 정심이가 청문회에서 하려던 말이다. 몇 년 전 정신이가 정신 오락가락 할 때부터 나는 예감하고 있었는지 몰라. 언젠가는 정심이 대신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영어를 배운 거다. 자, 그러면 옥분 할머니가 영어를 배운 이유, 이 부분을 통해 찾으면 뭐예요? 정심이 대신 미국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영어를 배우, 뭐 요렇게 쓰면 되겠죠. 나이가 많으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그럼 치매가 오는 거지. 질문하세요. 괜찮니? 다음 페이지. 여기서 끝났네.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은 넷플릭스 아이캔스피크 아직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잉. 자, 이번에 문학과 성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질 것은 문학의 기능. 자, 먼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문학은 미적 기능이 뭐냐면 이거 아름다움이거든. 문학을 통해 아름다움과 쾌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를 보면은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잖아. 그런 것은 미적 기능이라고 하고, 다음 인식적 기능은 뭐냐면 인간과 세계에 대해 이해를 돕는다. 우리가 보통 책을 통해서 간접 체험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인식적 기능이다. 뭐 전 세계를 가지 않더라도 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게 인식적 기능이고, 윤리적 기능은 뭐냐면 독자의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 가치 있는 삶을 이끈다. 이게 윤리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책 이런 거 보면은 나쁜 놈들 많이 나오지.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이 주인공처럼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윤리적 기능이다. 그래서 문학의 세 가지 기능은 미적 기능, 윤리적 기능, 인식적 기능 이 세 가지. 아직 뭐 시험에 안 나와요. 한 중학교 2학년, 내년 3학년 요때 나오나? 고등학교 1학년은 무조건 나와 이거. 자, 그럼 문학의 윤리적 기능 다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작품 속에 나타난 여러 인물의 다양한 모습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읽으면 당연한 거죠. 뭐 등장인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얘는 왜 나쁘고 얘는 왜 착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문 쓸 때 인물평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등장인물들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여러분들 인물평 할 때 한 명만 하면 안 된다.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 이렇게 해놔야 돼. 어떤 친구들 보면은 한 명만 하는데 그 한 명도 중심 인물이 아니라 주변 인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인물은 꼭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 평을 해줘야 됩니다. 비판적으로 한번 바라보란 얘기예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그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 문학작품 읽기를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게 핵심이죠. 바람직한 삶에 대해 생각해보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다. 그러니까 문학 못하면 자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 문학을 왜 공부하는가? 문학을 왜 공부하는가?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문학을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우에 대한 건 많아. 방법에 대한 건 많은데 이게 없어요. 이유에 대해선. 이게 더 중요하거든. 우리가 문학을 왜 공부하느냐 얘기했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쵸? 공감하기 위해서. 인물에 공감하고 화자, 정서, 반응에 공감하기 위해서 문학을 공부하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이 공감대 형성하는 이유는 또 뭐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아는 사람. 퀴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문상 줄게. 3, 2, 1, 땡.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서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요. 요즘은 또 네트워크 잘 돼 있어서 온라인상으로 관계망 형성하고 있죠. 때문에 당연한 거야. 공감대 형성할 수밖에 없죠. 그치?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사회. 사회가 무슨 뜻이에요? 사회. 사회. 사회는 너 한자 까먹었네. 어떻게 썼지? 모르겠어. 개인 사자에다가 모을회야. 개인과 개인이 모인 게 사회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란 말을 우리가 쓰잖아. 그치? 인간이란 말은 한자로 어떻게 써요? 사람인. 이게 무슨 뜻이야?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에서 따왔잖아. 간은 뭐예요? 사이간자. 저 인간이라고 하면 사람 사이란 뜻이거든. 사람 사이. 이게 뭐예요? 관계지, 관계.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학을 공부해야 돼요. 왜? 쟤는 내가 아니거든? 그쵸? 내가 걔가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타인을 내가 100%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도 엄마 100% 이해 못하지. 엄마 아빠 100% 이해 못하고 동생도 100% 이해 못해. 맨날 동생하고 싸워.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문학을 통해서 이 훈련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보면은 뭐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다른 사람 생각 안 듣고 막 이런 친구들 있다? 문학 못해. 진짜로. 공감대 형성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이게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윤리적 기능이죠.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 올바른 가치관은 뭐니? 상호 존중, 배려, 협력. 그렇지? 예.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 야, 오늘 좋은 거 배웠다.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이 질문을 어떻게 분석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학을 왜 공부하는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치? 그럼 사람답게 사는 건 뭐냐? 관계 맺음,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문학을 공부합니다. 자, 문학은 인간의 실제 삶을 바탕으로 창작되고 당연하죠. 문학 작품에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성찰이 담겨 있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자, 문학 작품 읽기가 독자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는 많은 위인들을 보면 한 권의 책이, 한 권의 소설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 자, 다음 내용이에요. 문학의 내면화. 내면화의 뜻 말 그대로 내는 뭐니? 안. 내면이 뭐예요? 내면. 보통 우리가 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속. 즉 문학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면화의 뜻은 문학 수용으로 얻은 인식적, 미적,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관을 정립하고 세계관을 넓히는 것, 이게 내면화야. 여러분들이 작문 쓸 때 마무리 부분이 뭘 쓰니? 깨달은 점 쓰죠? 새롭게 알게 된 거, 그쵸? 요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 그 작품을 읽고 내면화를 얼만큼 할 수 있는가. 그치? 내면화의 방법, 작품 속 인물의 경험이나 성장 과정 찾기, 경험이나 생각에 대한 글쓴이나 작품 속 등장인물의 깨달음 찾기,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 성찰하기. 자, 우리가 작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치? 이게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질문 없니? 자, 예로 확인하기. 진형민의 먼키 스패너라고 되어 있네요. 뭔지 모르겠다. 소설인가 보다. 우리가 소설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시점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묘사 부분. 시점은 1인칭과 3인칭. 1인칭은 다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은 관찰자,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묘사는 인물 묘사와 배경 묘사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인물은 다시 내면 묘사, 그리고 겉모습 외양 묘사, 배경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요거 체크해주고 읽어가면서 갈등 정리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인물도 정리해주면 됩니다. 보면 나는 1인칭이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지 찾으면 되죠. 나는 이불 속에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20개쯤 찾아봤다. 왜?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집에 구멍이 막혔나? 요 정도는 얼추 따라할 수 있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도구가 하나 필요했다.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도구 이름을 알려줬다. 멍키 스패너.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아, 이 사람 집은 세면대가 막혔구나. 그죠? 그거를 뚫으려고 이 사람이 동영상을 보고 있구나. 그러고서 필요한 게 뭐다? 멍키 스패너. 전화를 끊고 누워서 오른쪽 손바닥을 폈다. 멍키 스패너를 꽉 쥐었을 때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내 손아귀의 힘이 스패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 스패너를 쥔 내 손이 단단히 조여져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너트를 거뜬히 움직였고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야, 너트 하나 풀고서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스패너를 손에 쥐고 고장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 여기는 뭐 어떤 게 자신감, 그쵸? 여기 좀 드러나고 있네. 별다른 거 없죠?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네요. 글이 짧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갈등 관계나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좀 어렵다. 사건은 있습니다. 그치? 어떤 사건? 집에 세면대가 막혔어. 그리고 멍키 스패너로 아마 그 너트를 풀었던 것 같아. 그럴 때 느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다. 자, 다시 43쪽 보도록 하죠. 성찰을 통한 성장. 성찰, 성, 반성, 찰, 살핌. 여러분들 참고로 경찰 있잖아요. 경찰은 무슨 뜻이야? 경찰은 뭐예요? 경계, 찰, 살핌. 경계하면서 살피는 사람을 경찰이라고 하죠. 그치? 우리가 영어로 하면 폴리스맨인데 이게 조금 의미가 다르죠? 폴리스 뜻이 뭐니? 폴리스는 뭐예요? P-O-L-I-C-E. 이거 뭐야? 무슨 뜻이야? 아, 그 말고 원래 뜻. 원래 뜻 뭐예요? 폴리스. 원래 뜻이 경찰이야? 폴리스 하면 어떤 뜻이에요? 이게 사회적인, 사회,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는 사회적 정의,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약간 다르죠. 우리가 쓰는 경찰은 경계하고 살피다는 뜻인데 영어의 폴리스의 원래 의미는 사회적 이런 뜻이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확장해서 폴리스 오피서라고 하면은 경찰관이긴 한데 그러면 이게 영어식으로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사회 질서 유지 이런 뜻이 돼버려요. 조금 다르지. 우리는 경찰하면은 경계하고 살핀다는 뜻이고 미국식 영국식으로 하면은 사회 질서 유지 이렇게 또 되고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100% 번역이 안 돼요. 다른 나라 말을 100% 우리말로 바꾸기 좀 힘들다. 예를 들어 볼까? 노랗다는 번역되지. 옐로우. 그쵸? 샛노랗다 어떻게 해? 샛노랗다. 샛노랗다 번역돼요? 안 돼. 돼? 영어로 뭐라 그래? 샛노랗다. 안 돼요 이거. 샛노랗다. 이거 그냥 옐로우지. 누렇다는 어떻게 돼? 누렇다. 신누렇다. 번역이 안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할 때 국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이든 영어는 좀 그 말 그대로 배우면 되고 사회, 과학 공부할 때 용어 정리 반드시 해놔야 돼. 용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단원으로 넘어가잖아? 나중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꾸 추측을 해. 그 의미를 파악하려고 그러다가 망한다. 자, 어쨌든 성찰한 뜻은 살피고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성찰의 뜻,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핀다. 이게 성찰이고 성찰 효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으로써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고 바람직한 방향 성장할 수 있고 너무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아 성찰은 뭐 힘들 때나 하는 거 아니야. 항상 하는 겁니다. 특히 운동선수들은 맨날 해. 자기가 스윙에서 삼진 당했어. 그럼 내가 왜 삼진 먹었지? 내 왜 저 공을 못 쳤지? 계속 리플레이 하면서 자기 타격폼 고쳐요.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 찰 때 발 각도, 힘 어떻게 조정하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조정한다고요. 그게 다 성찰입니다. 성찰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육체적 성찰이냐, 정신적 성찰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성찰하지, 게임할 때. 게임 했는데 처음 공략했다가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가니까 보수 공략이 안 되네? 그럼 다른 방법 찾아야지. 그거 다 성찰이에요. 자, 문학과 성장. 성장을 다룬 작품의 특징. 미성숙한 인물이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과정을 담고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었던 작품 중에 뭐가 있니? 달고나도 마찬가지죠. 오넷이 달고나도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달고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해서, 그쵸? 그게 조화로울 때 단맛이 나잖아. 근데 그 주인공 어때요? 처음에 달고나 만들 때. 쓴맛이 나, 잘 못 만들지, 그치? 그러다가 나중에 만들었을 때 단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성장했다는 거야, 그만큼. 그치? 그 순기였나? 걔한테 까이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짝사랑 실패. 그죠? 그런 상황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할아버지의 위로의 한마디, 너는 참 괜찮은 애야. 그 말 듣고서 이제 위로와 위안을 받고 달고나가 달게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소설들도 여러분들 주변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 성찰하고 있다. 자, 작품 속 등장인물이 자아 정체성을 찾고 확립해가는 형식을 갖고 있음. 자아 정체성 이거 지금 여러분들 만들어 가고 있죠? 그치? 나는 누구인가? 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내가 잘하는 건 뭔가? 또는 내가 싫어하는 건 뭔가? 이런 게 다 자아 정체성입니다. 게임할 때 캐릭터 골라요. 그거 자아 정체 찾는 거야. 누구는 힐러, 누구는 탱크, 누구는 딜러 이렇게 고른단 말이지. 게임 안 하나? 시은이 게임하니? 잘 안 해요? 어쨌든 간에 게임할 때 캐릭터 고르는 것도 이게 자아 정체성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성장 소설은 중심 내용을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이게 뭐니? 간접 제시죠. 간접 제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 성장 수필은 중심 내용을 글쓴이의 목소리로 고백적으로 진솔하게 표현한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수필이 뭐니? 경험과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당연히 고백적, 진솔. 진솔은 뭐니? 노구라. 그렇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학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질문. 이건 독자 측면이죠. 읽는 중에 질문. 작품 속 등장인물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봤던 작품이 뭐가 있을까? 하늘은 맑건만? 그런 작품? 갑자기 돈이 생겼어. 그죠? 거스름돈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상황이지. 작품 속 등장인물은 상황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처음에 큰 돈을 받고 나서 당황을 하다가 수만이를 만나서 돈을 쓰기 시작하죠. 작품 속 등장인물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처음엔 좋았지. 그러다가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하늘은 맑건만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뭐야?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치?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읽은 후 질문. 작품 속 등장인물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거나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돈 더 쓴 적이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그치?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다 카드로 주니까 여러분들 쓰면 금방 엄마한테 문자로 가거든. 옛날처럼 엄마 나 참고조사하게 10,000원만 주세요 하고 5,000원 책 사고 5,000원 먹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또 안 돼. 나는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나의 반응은 적절한가? 나중에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작품 읽기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이렇게 읽은 다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성장을 다룬 문학작품의 가치. 문학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그럼 이건 뭐예요? 윤리적 측면이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니까. 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이를 통해 성장. 역시 윤리적 측면이네. 자신의 삶을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관련지어 정체성 형성할 수 있음. 우리가 보통 자아 형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2병이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 손 안에 흑정령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2병 되는 거예요. 예. 보통 남학생들은 그런 거 많이 하고 여학생들은 뭐 하나 중2병 되면. 제인 중2병 온 거 같아? 중2병 왔어? 엄마 말이 잔소리 들리기 시작하지? 그럼 온 건데 그지? 아니야? 채원이는 어떠니? 엄마가 하는 말 좀 지겹지? 온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아직 생각을 잘 못하니까 엄마 말 다 듣는데 이제 중학생 가면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엄마 말 안 들어 이제. 근데 엄마들이 속상해. 아유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제 말을 또 안 듣기 시작했어요. 속상해요. 아주 착했는데.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좋은 거라고. 이제 우리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또 한편으로는 또 속상해합니다.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윤호도 그러니? 엄마 말 안 듣지 뭐. 네. 그냥 안 들어? 아니면 더럽게 안 들어? 아 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엄마 말 더럽게 안 듣는 친구 하유민?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엄마 말 더럽게 안 들을 때. 그럴 때는 엄마랑 대화를 해야 돼. 아 싫어 몰라 꽝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엄마 진짜 속상해. 아니 엄마가 때려요. 엄마가 속상한 이유가 뭘까? 엄마도 니들 때 똑같이 했거든. 엄마도 니들이 똑같이 하고 내가 그랬을 때 엄마가 속상했겠네를 엄마는 알아. 엄마는 그 나이가 됐으니까 그치? 그래서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엄마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는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깔끔해. 안녕하세요. 질문 괜찮습니까? 우리 하늘이 친구도 중2병 왔어? 잘 모름?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잔소리로 들려 안 들려? 들려요. 왔구나. 중2병이 왔구나. 괜찮습니다. 사춘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해. 그래서 가끔 이제 엄마들을 상담할 때 엄마들이 나한테 하소연하면은 그거 좋은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좋다고 가서 소고기 먹이라고. 애가 벌써 성장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그러면 이제 엄마들 항상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는 알지만 너무 속상해요. 근데 보이는 거지. 분명히 엄마들도 옛날에 니들 나이 때 똑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할머니가 되겠다, 그죠? 할머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걸 알아서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어쨌든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오. 없니? 자, 그 다음에 옥수수 뺑소니. 다 봤죠, 여러분들? 옥수수 뺑소니가 되겠습니다. 박상기, 해제. 이 작품은 두 번의 교통사고와 잘못된 책임 전가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는, 자, 이게 중요하죠. 내적 갈등을 겪는 인물의 심리를 잘 보여주는 소설. 잘못된 선택으로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죄책감을 느끼고 반성한 뒤 결국 사실대로 고백하는 모습에서 청소년의 성장을 엿볼 수 있다. 주제는 양심에 따르는 거짓 없는 삶의 중요성. 거짓말하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더 크게 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자, 앞부분 줄거리. 본 친구들도 있고 아직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감상문 작성하는 내용 중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날 나는 1인칭이죠? 이거 또 정리해야지. 소설이니까. 항상 복습, 트레이닝 해줘야 돼. 자, 소설은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꾸며 쓴 글. 이게 소설이었죠? 현실 있음직하다. 이게 뭐라고? 개연성. 꾸며 썼다. 이게 뭐라고요? 허구성. 자, 소설 3요소는 뭐였지? 시준아 뭐였니? 바로바로 나와야 돼. 주제. 자,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주제, 이야기의 짜임, 구성, 글을 쓰는 스타일, 문체. 그죠? 이게 소설 3요소였습니다. 채원아, 구성의 3요소 뭐였지?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거야. 구성의 3요소는 이야기니까 이야기의 짜임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었죠? 배경은 다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가 있고,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갈등이다. 갈등은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구분이 되고, 외적 갈등은 다시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인물과 집단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인물과 운명 좋습니다. 운명의 갈등, 인물과 세계와 갈등, 뭐 이렇게, 또는 인물과 뭐 자연과의 갈등, 환경,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왕사는 본 사람, 그건 무슨 갈등일까요? 왕가 사는 남자는 무슨 갈등이야? 물론 갈등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주된 갈등은 뭐가 될까? 인물과 인물의 갈등, 누구랑 누구, 세조와 단종 간의 갈등이죠. 그게 인물과 집단의 갈등으로 가는 거지. 그치? 당시 조종, 세조를 세운 그 신하들, 무리들과 단종의 갈등. 작게 보면 어떻게 돼요? 인물과 인물의 갈등. 또 누구? 거기 누구예요? 거기 촌장하고 단종 간의 갈등. 그쵸? 나중에는 갈등이 풀리지만 왕가 사는 남자는 갈등이 안 풀립니다. 영화 상에서는 갈등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 단종이 죽었잖아. 이거 스포 아니야? 원래 역사가 죽어. 이미 400~500년 전에 죽었어. 자, 그러면 그 영화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오늘 보니까 1400만 명 넘었다 그러는데. 1400 넘었대요. 3위야, 3위 기록이야, 지금. 그렇게 인기 끈 이유가 뭐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개연성. 이미 스토리를 알아. 단종 죽는 걸 아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서 보는 것은 그 짜임, 구성이 아주 재미있게 짜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죠. 쉬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소설과 관련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때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점, 그리고 뭐였더라? 묘사 요거 잡아가라고 얘기를 했죠. 시점은 1인칭 3인칭, 묘사는 다시 인물과 배경 묘사, 인물은 다시 내면 묘사냐 외양 묘사냐, 그리고 배경은 시간적 배경이냐 공간적 배경이냐, 이렇게. 그리고 갈등 정리하면 됩니다. 요게 소설을 보는 폼,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 계속 반복 연습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부분 줄거리. 어느 날 나는 재중과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다가 옥수수 트럭에 치일 뻔하며 넘어진다. 까진 곳 하나 없지만 옥수수 아저씨는 나를 걱정하면서 몸이 안 좋으면 꼭 연락 달라며 전화번호를 남겨 떠난다. 다음날 나는 어머니 심부름 가는 길에 재준에게 빌린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며 걷다가 검은색 승용차에 치인다. 승용차 주인인 선글라스 아저씨는 사고를 나의 탓으로 돌리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락처도 남기다 떠난다. 이게 뺑소니지, 그치? 진짜는 이 선글라스 아저씨가 뺑소니고, 옥수수 아저씨는 어때요? 양심적인 사람이지. 재준에게 빌린 스마트폰이 깨진 것을 뒤늦게 한 나는 골치가 아파진다. 그래서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 자기 경험이고, 자, 갈등 관계는 뭡니까? 내적 갈등도 있고 외적 갈등도 있고, 주된 갈등은 내적 갈등입니다. 여기서 다음에 인물과 인물의 갈등도 나오죠. 집에 와서 옷을 벗어보니 역시나 옆구리가 넓게 까져 피가 묻어나왔다. 와우, 이 정도면은 전치 2주. 그런데 살갗보다도 마음이 쓰라려 죽겠다. 왜? 스마트폰 깨먹었으니까. 이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맞아 죽을 거다. 선글라스 아저씨도 진짜 황당하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자기도 조심하지 않았잖아. 괜찮은 척 했다고 그냥 가면 어떡해? 생각하면 할수록 짜증났다. 요런 건 뭐예요? 직접 제시, 그치? 심리나 성격 직접 제시 부분 나와 있고, 깨진 스마트폰과 얄미운 선글라스 아저씨가 번갈아 내 마음을 후벼 팠다. 그럴수록 힘이 빠졌다. 독해야 손해를 안 본다는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차 번호를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해봐야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해도 되는데 주변에 카메라 많아가지고. 그러면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써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문제였다. 게다가 내가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할수록 골치 아팠다. 나는 온갖 잡생각을 하며 몸을 다 씻고 수건을 두른 채 부엌으로 나왔다. 식탁 위에 쫙 깨진 스마트폰이 보였다. 다시금 정신이 아찔해졌다. 날 보고 책임져!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책임질 사람은 도망갔는데 누구예요? 선글라스 아저씨.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대로 나만 덤터기 쓸 수는 없다. 나도 당한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내적 갈등하는 거지, 그쵸?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나는 조심스레 교복 바지 뒷주머니를 뒤졌다. 2번 접힌 메모지가 나왔다. 펼쳐보니 옥수수 아저씨의 연락처가 보였다. 침을 꿀꺽 삼켰다. 왜 그래요? 왜 침을 삼켜? 양심을 저버릴 행동을 하려고. 침을 한번 삼키는 거지, 그치? 다시 깨진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에게 보상받지 못하면 내가 물어줘야 한다. 이 사실을 떠올리자 망설임이 줄어들었다. 나는 집 전화로 옥수수 아저씨의 번호를 하나씩 누르기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침을 꿀꺽 삼키는 거죠. 손가락이 미미하게 떨렸다. 죄책감 때문에, 그죠?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스마트폰, 깨진 스마트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자, 1번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 시준아 뭐니? 4번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듯이 보여 서술한다. 글쎄. 자, 1번 인물의 속마음을 독백 형식으로 서술. 작품 밖 서술자가 안 되죠. 인물 간 갈등을 대화를 중심으로 안 되죠. 장면을 그림으로 글쎄요.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나열하면 안 되죠. 답은 1번이지 뭐. 자, 주된 갈등은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치? 내적 갈등입니다. 이 글의 서술 방식이니까 윗글에 대한 것으로 봐야 돼. 얘 지금 혼자 막 고민했어. 그쵸? 두 번째,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제이야 뭐니? 아빠는 사고 소식을 알면 나를 혼날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하다. 3번 나의 행동과 의미가 가장 통하는 속담은 채훈아 뭐니? 속담 처음 봤나? 잘 모르겠어요. 채훈아 몰라? 모른다. 시은아 뭐야? 5번이 되겠죠? 이게 속담이 뭐냐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눈 흘긴다는 거는 째려본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 할 때 요런 말을 쓴다. 그치? 자, 지금 내가 어때요? 지금 나는 선글라스 아저씨랑 사고 났는데 옥수수 아저씨한테 지금 보상 청구하려고 그래. 그래서 가장 통하는 속담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자, 이 글에 나타난 나의 심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언아 뭐니? 1번 설렘. 이건 없죠? 예. 5번 나가 옥수수 아저씨의 전화번호를 누를 때 손가락이 미미하게 떨린 이유. 채빈아 뭐니? 문장으로 옥수수 아저씨가 전화한 이유를 포함할 거.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깨진 스마트폰 값을 받기 위해 옥수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거는데 죄책감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이다. 뭐 요따구로 쓰면 되겠죠. 패스. 다음 페이지. 중력 부분 줄거리. 전화를 받은 옥수수 아저씨는 나의 집에 찾아오고 마침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나의 부모님은 옥수수 아저씨를 뺑소니라고 생각하여 고소하겠다고 하며 나를 입원시킨다. 병원에서 만난 대학생 형과 할아버지가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해주자 나는 이번 기회에 100만 원을 받아 최신형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장만할 계획을 세운다. 부족한데? 100만 원을 어떻게 사지? 그쵸? 스마트폰도 거의 글쎄 요즘 뭐 최고 스펙은 거의 200만 원 넘잖아. 안 되는데? 컴퓨터도 못 사는데?
요즘 100만 원으로 살 수는 있는데 그냥 중급 정도? 최신형은 아니고 중급 정도? 예. 옥수 아저씨는 병문안을 와서 사고가 일어난 날 늦둥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가던 중이어서 연락처만 남겼었다고 나에게 사과를 한다. 아저씨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검은 봉지를 열어보았다. 안에 옥수수와 계란빵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성찰의 매개체이기도 하면서 나에 대한 아저씨의 미안한 마음. 그 중에서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옥수수를 꺼내 들었다. 손에 쥐어보니 뜨끈뜨끈했다. 내 손바닥을 꼭 잡아줬던 아저씨의 손과 느낌이 비슷했다.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먹어보았다. 차지고 쫄깃쫄깃한 옥수수 알갱이가 입안에서 돌아다녔다. 달콤하고 고소했다. 문득 아저씨의 허름했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러자 아저씨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졌다.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옥수수를 팔겠지. 늦둥이 병원비 마련하느라 자기는 옷이나 신발도 못 샀을 거다. 당연히 스마트폰도 꿈도 못 꾸고 또 다른 내 손엔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려있었다. 꼬깃꼬깃 볼품없는 지폐였다. 아저씨가 옥수수 몇 개를 팔아 이걸 버는 걸까? 오늘도 여기저기 수습하느라 하나도 못 판 건 아닐까? 점점 입안에 옥수수 감촉이 불편해졌다. 이거 왜 그래요? 양심 때문에, 그쵸? 어쩌면 지금 나는 옥수수가 아닌 가진 것 없는 아저씨의 살점을 뜯었는지도 모른다. 자, 이제 반성하고 있네. 그래서 옥수수 계란빵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이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제 깨달음. 아, 나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지.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이 병실에는 아파서 들어 환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안 그러면 대학생 형이 저렇게 병실을 자주 비울 리가 없었다. 그런데 돌아와 환자복만 입으면 신기하게도 죽은 사람처럼 누워있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 역시 죽어있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죽은 사람. 죽어있었다. 이게 뭐니? 양심에 반하는 행동. 양심을 속이는 행동이죠. 그쵸? 안 아픈데 진짜 환자가 아닌데 환자처럼 하고 합의금 받아내려고 한다는 얘기지.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는 것이었다. 한 번 죽은 척하고 성능 좋은 컴퓨터와 멋진 스마트폰을 장만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났다. 옥수수 아저씨의 늦둥이 아기였다. 산소 호흡기를 쓰고 힘겹게 숨쉬는 그 녀석은 진짜였다. 내 손에 들린 옥수수는 아직 따뜻했다. 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재빨리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밖으로 급하게 뛰어가다가 복도에서 옆자리 할아버지와 마주쳤다. 학생 어디 가는겨? 나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계속 달려 병동 밖으로 뛰쳐나왔다. 자, 어디로 가요? 옥수수 아저씨 찾으려고 뛰어가는 거죠. 질문. 자, 문제 푸세요. 시작. 6번. 이와 같은 글을 읽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거 하느라 보니. 4번. 인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처럼 읽는다. 예, 성장소설 읽는 방법이고. 7. 나가 옥수수를 먹으면 느낀 맛의 변화로 적절한 것은 윤호야 뭐니? 2번? 3번. 달콤했는데 불편한 식감. 요게 되겠죠? 처음에는 맛있게 먹다가 이제 옥수수 아저씨를 생각하는 거고. A의 계기가 된 소재. 갑자기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김유미 뭐니? 3번. 멋진 스마트폰? 이건가? A가 뭐였죠? 아닌데? 1번이요? 아닌데? 5번이죠, 5번. 성찰 매개체, 성찰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사물을 찾으면 되지. 9번. 이 글을 읽고 독자가 인물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유민 뭐니? 찍었어? 뭔데? 옆자리 할아버지는 옥수수 아저씨에 공감할 줄 참된 어른이야 요따고 없습니다. 태빈아 뭐니? 5번? 대학생형은 병실을 자주 비우는 거 몰라 아프지도 않은 맞는 건데? 예원아 답 1번이죠? 예. 나 문제 잘못 봤다. 적절한 거 찾는 줄 알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10번. 기억 뒤에 이어질 나의 행동. 예원아 뭐니? 옥수수 아저씨를 달려가. 뭐라고 말해? 옥수수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나? 사실대로 말할 것이다. 또는 잘못된 것을 고백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예.
질문하세요. 질문이 없으면 다음 내용입니다. 성석재,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해제,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전거를 배웠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수필이니까 경험과 깨달음 이렇게 구분해줘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자전거 타기에 성공하면서 삶의 진리를 깨달은 글쓴이 정서. 뻔한 거 아니니? 여기에 삶의 진리는 뭐가 있어요? 시행착오를 거쳐 성공. 이게 삶의 진리다. 그치? 처음 할 때는 힘들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일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전거 타기에 처음 성공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리. 자, 그러면 수필도 정리해줘야 되겠죠? 수필. 우리 수필 정리는 처음 하는 것 같네. 수필은 작가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진솔하게 쓴 글. 이게 수필이죠. 수필의 뜻. 손수자의 필, 쓰다는 얘기야. 그래서 손 가는 대로 씀. 이런 뜻입니다. 수필의 형식, 무형식이야. 무형식의 글. 이 무형식의 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체적인 형식은 없어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 그게 무형식이라는 뜻입니다. 단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 수필의 내용은 반드시 자기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수필입니다. 수필. 수필의 성격, 수필 특성. 자, 봐봐요, 여러분들아. 수필의 특성이 신변잡기거든. 여기다 써야 되겠다. 신변잡기가 수필의 특징인데, 이거 이 말 뜻을 알면은 되게 쉬워. 자신의 주변에 잡다한 일을 기록했다. 이게 신변잡기의 뜻이야, 진짜로. 그러면 신변잡기란 말을 풀이를 해보면 자기 이야기니까 고백적입니다. 주변의 일이니까 소재에 제한이 없습니다. 잡스럽다, 잡다하다 아무거나 막 써도 돼요. 비전문적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일이야, 일. 사실적입니다. 경험이야, 경험적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자기가 경험한 일을 쓰는 거지. 회상적입니다. 회상 또는 회고적. 이 당연한 성격이에요. 이게 수필의 당연한 성격. 신변잡기라는 말 뜻을 알면 수필의 특성 딸려옵니다. 고백적, 소재 제한이 없고 비전문적, 사실적, 경험적, 회상적. 당연한 성격이다. 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와 같은 글의 특성 이렇게 나온다. 이게 수필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수필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수필 독법 쉽습니다. 왜 쉬우냐? 얘는 시하고 똑같아. 정서 찾으면 되고 이유 찾으면 되고 표현기법 정리하면 됩니다. 왜 똑같냐면 수필도 정서 반응이거든. 경험에 따른 깨달음을 쓰는 글이에요. 정서 표현하는 글입니다. 다만 산문으로 썼을 뿐. 그래서 정서의 표현기법 그리고 심상 정리해주면 되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수필도 간단합니다. 다시 정리. 수필이 뭐라고? 자기 경험을 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백적이면서 경험을 썼으니까 경험적, 회상적, 사실적이 되겠다.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깨닫는 거죠. 아하, 자전거 타기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인생의 진리까지, 삶의 진리까지도 깨닫게 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 이게 시간적 배경이죠. 추첨으로 중학교를 배정받고 보니, 여러분들도 추첨이지, 그치? 뭐 지원하면 1지망, 2지망 이렇게 추첨합니다. 읍내에 둘 있는 중학교 중 공립이었고 아버지와 형이 졸업한 전통 있는 학교였다. 문제는 초등학교 때처럼 걸어서 다니기는 힘든 거리라는 점이었다.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자가용은 물론 없었다. 자, 문제 발생. 예, 중학교 배정받았는데 집에서 너무 멀어. 버스도 없고 집에 차도 없어요. 내 고향은 분지여서, 자, 분지가 뭐니? 요런 걸 분지라고 그러죠. 땅 지형 자체가 여기를 분지라고 그래. 높은 산막이 둘러싸여 있고 사람 사는 곳이 좀 낮아. 이게 분지입니다. 대구가 분지야. 대구가. 그래서 여름에 더워요. 왜 그럴까? 보온 효과가 생겨. 여름에 보온 효과가 생겨서 열기가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못 퍼지죠. 그치? 뜨거운 기운이. 그래서 덥다. 대구가. 데프리카란 말 쓰지. 데프리카. 너무 더워. 자, 분지여서 산으로 둘러싸인 읍내는 평탄해 있고 집집마다 자전거가 없는 집이 없었다. 그렇긴 해도 아이들을 위해 자전거를 사주는 부모는 극소수였다. 이 말은 뭐니? 다 이제 어른용 자전거, 아버지 자전거란 얘기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용 자전거의 삼각 차체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고개를 연상케 하는 자세로 자전거를 탔다. 그러니까 자전거 어떻게 타냐면, 자전거가 옛날 자전거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손잡이가 있고, 여기 너무 크다. 이렇게 있고, 여기 페달이 있고, 이쪽에 있으면 안 되지. 여기 페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기 바퀴가 있고, 보통 이렇게 되어 있거든? 옛날 자전거가. 근데 애들은 발이 안 닿아요. 여기 안장이 있어서 발이 안 닿아. 그래서 어떻게 타? 다리를 일로 집어넣어. 이렇게. 안장에 앉지 못하고 그 틈 사이로 집어넣어서 페달을 돌려요. 나는 그런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왜 부러워? 자전거가 없으니까 집에. 경망스러워 보이기도 해서. 왜 경망스러워 보입니까? 그 안장에 앉지 못하고 사이로 다리 집어넣어서 움직이니까. 운동신경이 둔하다는 핑계로 자전거를 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왜? 집이 멀어. 학교에서. 내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큰 집에서 빌린 자전거는 읍내로 출퇴근하는 아버지의 자전거보다 더 무겁고 짐바지가 큰 농업용 자전거였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여기다 짐을 실어. 이 짐바지용 있어요. 그 대신 자전거가 아주 튼튼해서 자전거를 배우자면 꼭 거쳐야 하는 꼬라박기, 이게 뭐니? 갖다 박는 거지? 꼬라박기를 무난히 감당해낼 수 있을 듯 보였다. 그러니까 막 타도 돼. 막 타는 자전거. 내 몸이 그걸 견뎌낼 수 있을지, 내 마음이 그 창피함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긴 했지만, 그래서 자전거를 하나 얻었습니다. 나는 오전에 자전거를 끌고 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다. 시멘트 계단 옆에 자전거를 세운 뒤 안장에 올라가서 발로 연단을 차는 힘으로 자전거의 주차장치가 풀리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했다. 바퀴가 두 번도 구르기 전에 자전거는 멈췄고 나는 넘어졌다. 같은 시기의 시행착오가 수백 번 거듭되었다. 자, 이 사람 성격 나온다. 그죠? 끈질김. 몇 번 하다가 엎어지면 에이 나 안 해 할 텐데 수백 번 넘어지고 다시 하고 또 넘어지고 또 하고. 정강이와 허벅지에 멍자국이 생겨났고 팔과 손의 피부가 벗겨졌다. 나중에는 자전거를 일으키는 일조차 힘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쓰러졌을 때 어둠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는 막막한 마음에 자전거 옆에 한참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좌절감이죠. 이제 어두워서 연습도 못해. 근데 아직도 자전거를 못 타. 자, 문제 보도록 해봅시다. 여기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쓴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한 번에 터득했다. 아니요. 글쓴이는 어린 시절에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다. 아니요. 어린 시절에 글쓴이는 배우겠다는 의지가 부족했다. 아니요. 끈질겨. 글쓴이는 자전거 타는 법을 어른들께 배울 수 있었다. 아니요. 글쓴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전거를 배우게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뭐니?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집에서 멀어. 그래서 자전거를 배워야 돼. 자, 자전거를 배우는 글쓴이 태도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자성어. 다 모르지? 이거 아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부지리는 알아? 7.8기. 7.8기도 알아? 꽤 안 해. 자, 답은 뭐니? 3번. 예, 7.8기죠. 7.8기는 뭐니? 7, 7번. 전, 넘어진다. 전이, 전도, 뒤집히다 뜻이야. 뒤집히다. 8, 8번. 기, 일어난다. 그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7.8기. 만사 형통, 만사는 모든 일. 형통, 잘 풀림. 어부지리, 어부의 이익. 알고 있죠? 새와 조개가 싸우다가 조개가 새의 부리를 꽉 붙들고 안 놓아주니까 새가 질식해서 죽어요. 그죠? 그리고 어부가 가다가 새도 죽고 조개도 죽고 줍줍. 타산지석은 뭐니? 다른 산, 지의, 석, 돌. 타산지석하면 다른 산의 돌이란 뜻인데 이게 다른 사람을 보고 배운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상황을 보고 배움. 타산지석. 나는 저러면 안 되게 됐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야. 이걸 타산지석이라고 그래. 풍전등화. 풍전, 바람 앞에. 등화는 등불. 바람 불어요. 등불이 어떻게 되니? 꺼지겠지. 위태로운 상황, 위기 상황을 풍전등화라고 한다. 자, 글쓴이 태도는 7.8기입니다. 수백 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 타는 거 연습하고 있어요. 다음 3번. 이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변 아이들은 고개를 하듯이 자전거를 타기로 했구나 했죠? 다리가 짧으니까. 글쓴이가 사는 지역은 분지여서 자전거를 많이 타나봐. 아동용 자전거를 사주지 않은 큰집 어른들이 인정이 없어. 이렇게 욕할 뻔했네. 글쓴이는 오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자전거 연습을 계속했어. 글쓴이는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멍이 들고 피부는 벗겨졌어. 답은 3번. 자, 문제 4번입니다. A의 상황에서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글쓴이가 느꼈을 공통된 정서. 자, A는 어떤 상황입니까? 끈질기네, 그치?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야. 장영이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무엇을 사기 위해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매진되고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진 일도 있었다. 나는 망연자실 한동안 서서 나의 하필이면의 운명에 경악했다. 1천만 서울 인구 중에 새똥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텐데 하필이면 그게 나라니. 자, 모멸, 죄책, 좌절, 자신, 우월. 답은 3번 좌절감인가? 네. 질문. 수백 번 해도 안 돼. 그래서 자전거 옆에 잠깐 누워 있었습니다. 자, 5번. 글쓴이가 기억과 같이 한 이유. 기억. 나는 오전에 자전거를 끌고 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다. 사람이 없는 운동장 가서 연습해야지. 글쓴이 마음 상태를 바뀌고 창피해. 넘어지면 창피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니? 자전거 연습을 하면서 넘어지면 창피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다. 질문하시오. 자전거 못 타는 사람. 다 타? 자전거? 타? 내 손 안 들어. 자전거 타는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저는 자전거 잘 타요. 손. 윤호 잘 타? 안장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놓고 서서 탈 수 있어? 뭐요? 자전거 두 손 놓고 탈 수 있냐고. 두 손
두 손도 못 나? 야, 그럼 잘 타는 거 아니지. 자, 자전거 손 놓고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자전거 손 못 놓고 타냐? 못 타는구만. 자전거 타는 친구들 없네. 보통 나 자전거 좀 타 하면은 이렇게 탈 수 있어야 돼. 자전거야. 네? 제 자전거예요. 자전거야. 저 오토바이 나 자전거 좀 타 하는 애들은 자전거 이렇게 타요. 안장이 올라가서 만세. 이 정도 해야지 좀 자전거 좀 탄다고 하지, 그지? 아니야? 자, 다음 내용입니다.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는 50m쯤 되는 오르막이 있었다. 오르막에 올라서서 숨을 고르다가 문득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면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래요? 페달을 안 밟아도 되니까 내려갈 때는, 그치? 중심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 거야. 내리막 아래쪽은 길이 휘어 있었고 정면에는 내가 어릴 적 물장구를 치고 놀던 도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해 봄에 걸음으로 쓸 분뇨를 모아두는 똥통이 있었다. 내가 자전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말은 단순했다. 운 좋으면 도랑, 나쁘면 똥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을 딛고 자전거에 올랐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도전 정신이 있다. 그치? 자전거 잘 못하면 그거 위험한데 그냥 끌고 내려가자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번 타보는 거죠. 어차피 가지 않으면 안 될 길. 이때 가지 않으면 안 될 게 이게 뭐예요? 자전거 타야 되거든. 어차피 타야 돼. 학교 가려면. 나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 자전거를 출발시켰다.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에 붙었다. 나는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기처럼. 장기는 숙광. 꽝은 어떻게 울어? 꽝 울음소리 들어봤어요? 닭은 꽃기요. 꽝은 꽝. 그래서 꽝이야. 꽝 뭔지 모르니? 이야, 꽝이 뭔지 모르네. 그럼 꽝 보여줘야지. 꽝이 뭔지 모른다니. 꽝이 아니고 꽝. 이게 꽝이야, 꽝. 꽝. 얘네가 꽝. 꽝. 네, 그래서 꽝입니다. 장기는 숙꽝을 장기라고 해요. 나도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꽝!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야. 내리막. 네, 쏘는 겁니다. 자전거 한 몸이 되어 달려 내려갔다. 가슴이 터질 때 부풀었고 어지러지는 속도감에 사로잡혔다. 어느새 내 발은 페달을 차고 있었고 자전거는 도랑과 똥통 옆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삽시간에 어른이 된 기분으로 읍내로 가는 길을 내달렸다. 제가 성공했어, 그지?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자기가 어른이 됐다는 것을 보니 성장했다는 거죠. 야, 내가 자전거 연습해서 이제 자전거를 탈 수 있네. 성장. 하늘에 자전거 탈 수 있어? 네. 거꾸로 탈 수 있어? 아니요. 네. 앞으로만 타니? 네. 에이, 초보자들. 예. 거꾸로도 타고 옆으로도 타고 위로도 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날 나는 내 근육과 내 새겨진 평범한 그러면서도 세상을 움직여온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죠. 깨달음. 일단 안장 위에 올라선 이상 계속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도 잘 모르겠으면 자연의 판단, 본능에 맡겨라. 이 두 가지 깨달음을 얻었네요. 그 뒤에 시와 춤, 노래와 암벽타기, 그리고 사랑이 모두 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자, 일단 시작하면 고! 그리고 잘 해도 그렇게 계속해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본능에 맡겨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시도 그렇고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암벽 타는 것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비록 다 배웠다 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네 이 사람. 예. 자, 내용 질문 없으면 자 문제 풀어봅니다. 시작. 이 글을 읽고 삶을 성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책이 뭐니? 저 3번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시와 춤 노래 암벽타기 등 해봐야겠. 아니죠? 여기서 깨달은 것은 도전이지 도전. 그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어났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성취감.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고!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자연에 맡긴다. 본능에 맡긴다. 7번 기억에 쓰인 표현법 시은아 뭐니? 기억에 쓰인 표현법 기억 어디 갔냐? 운 좋으면 도랑 나쁘면 똥. 갑자기 그게 생각난다. 그 뭐지? 그 영화 뭐였더라? 아, 성공하면 그치. 성공하면 혁명이. 혁명, 실패하면 뭐냐? 반역? 성공하면 대사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자, 뭐예요? 기억에 쓰인 표현법 뭡니까? 대꾸법도 있고 대조도 있죠. 대꾸법은 뭐니? 콩심대 콩나고 팥심대 팥난다 이렇게 쓰는 방법. 대조는 좋다 나쁘다 요거였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잘 되면 재탁, 못 되면 남다. 대꾸면서 대조. 1번은 뭐예요? 찬란한 슬픔의 범. 이걸 뭐라 그래? 채원아 이거 뭐라 그래? 모름? 제이는? 모름? 역설이죠. 역설. 역설법. 역설은 긍정적인 것하고 부정적인 게 한 문장에 표현되어 있으면 역설법입니다. 찬란한데 슬프대. 내 마음은 갈대다. 은유법이네요. 나무가 살랑살랑 춤을 춘다. 살랑살랑 의태여. 춤을 춘다. 이건 의인법이지. 춤추는 건 사람인데 나무를 사람처럼 대하고 있다. 구름에 달 가득 지근해.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될 테고. 8번 니은의 이후로 적절한 것은 채원아 뭐니? 네? 저요? 네 너요. 1번. 1번 삽시간에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어디 보자. 1번인가? 예, 1번.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뭔가 한층 좀 성장한 느낌? 이것 때문에 그러죠. 9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이야 뭐니? 4번 노력보다는 운을 중요하게 생각 아니죠? 노력을 중요한다. 10번 글쓴이가 자신을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기에 필요한 까닭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시준아 뭐니? 못했어? 이거 한 사람. 한이 했어요. 예언아 한번 해봐. 무서우면서 흥분했기. 땡. 또 누구? 채원이 했어? 얘기해보세요.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멍청한 흥분. 꽝처럼은 빼고 그쵸?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그 다음에 뭘 쓰면 좋을까?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겠죠? 내리막길을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더 좋겠지? 더 자연스럽죠? 어쨌든 성공이야 성공. 질문하시오. 없니?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지요.